자, 어디를 볼 거냐면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다 해서 여기서 또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한 문제. 자, 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전, 부실, 근건마다 부전, 부실, 금, 건, 마 이렇게. 자, 요건 순서를 한 3번을 물어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구전, 부실, 뭐라고요? 근건마, 이렇게. 자, 맨 먼저 이제 구상 단계, 아이디어 창출 단계 해줍니다. 그리고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그래서 요거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비적 타당성. 자, 계략적으로 이제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 오피스텔 하나 딱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A라는 오피스텔 딱 지으려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좀 상의해보고 이렇게 했죠. 이런 단계를요, 구상 단계다. 그리고 자, 이 전실행 가능성이다 해서 예비적 타당성이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분석해야 되는데 왜 계략적이냐면 얘는 땅을 아직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땅도 아직 얼마에 구입할지 모르는데 정확히 계산하기 좀 힘들겠죠. 계략적으로만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땅을 구입할까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만약에 여기서 부지 구입했다가 여기서 자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냐. 뭐 그래도 뭐냐면 부지 구입이 자꾸 늦어지거나 안 되면 이 다음부터는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해요. 그리고 땅이라는 게 오피스텔 부지가 이렇게 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제 쪼개진 땅을 구입한다면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뭐 편의점 이런 거밖에 못할 겁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치게 되면 뭐 이렇게 자, 뭐 무슨 예술의 전당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나중에 팔을 때 이게 쪼개서 이렇게 파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부지를 구입해서 나중에 실행 가능성에서 이건 개발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자, 크게 손해 볼 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땅이라는 게 도시 인근의 땅, 특히 상업지역에 있는 땅은 언젠가는 가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잠깐 있다 올라가느냐 아니면요 한참 있다 올라가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어쨌거나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산업이 발달할수록 도시 수요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 주변에 있는 땅을 구입했다가 손해났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 공법 같은 거 잘 몰라서 뭐 개발이 제한돼 있거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못 모르고 구입했다가 손해나는 거지. 도시 인근의 땅, 특히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땅을 구입했다가 손해날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긴 산속에 있는 개발이 호재가 전혀 없는 땅이죠. 이런 땅이나 구입하고 있으니까 30년이 돼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부 단위가 앞선다는 얘기죠. 부지 구입이 앞선다. 자, 그래서 실행 가능성 분석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겁니다. 개발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이 금융 단계다 해서 돈을 빌리는 단계, 그 다음에 건설 단계 갖고 건물을 올리는 단계,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 갖고 여기서 이제 건물을 분양이나 임대 같은 거 하는 단계 있죠. 이런 단계인데 얘는 원래는 개발의 초기부터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초기부터. 그러니까 이 땅을 구입하는 순간부터 건물을 지으려고 작정한 거죠. 이때부터 계속 현수막도 걸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임차인도 확보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왜 요 맨 끝에다 놨냐면 이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으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맨 끝에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중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임차인을 선정한다. 자, 중요라는 게 뭐예요? 아주 중요성 있는 임차인이죠. 요거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내가 4층짜리 건물 하나 딱 상가를 지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게 아주 중요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은행. 어쨌거나 은행은 뭐 월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뭐 월세 받으러 다닐 필요 없는 거죠. 한 번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래도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건물 같은 걸 좀 깨끗하게 쓰고 또한 좀 품격이 좀 있죠.
내부 시설도 깨끗하게 하고 뭐 클래스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건물 자체가 아주 살아나고 아주 좋은데 요즘에는 건물주들이 은행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매우 싫어하냐면 자,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요즘에 4시면 문 쳐닫아요, 안 쳐닫아요? 문 쳐닫죠. 그것도 샷다문 가지고 쳐닫는 바람에 그것도 시커먼 무슨 쇠문 같은 걸로 쳐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4시부터 이제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그리고 또 한 5시 정도면 껌껌하죠. 요즘에는 그냥 하루 종일 껌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 자체가 죽습니다. 건물 자체가 4시부터 닫혀 있어 봐요. 건물 자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CU 편의점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게 하나 딱 들어온다. 그러면 얘들은 알아서 24시간 동안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언제라고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위에는 자동적으로 뭐 학원 같은 게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이런 걸 중요 임차인이다. 그래서 중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전세금 같은 것도 좀 아주 싸게 하고 임대료 좀 싸게 해서 미리미리 막 입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게 입점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떤 단계 같아요?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우리 이제 부도 개발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 이 구분합니다. 자, 시장 분석은 요거 차이점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은. 요거를 이제 타당성을 분석한다 해줍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요거를 요런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런 순서. 그래서 자, 먼저 시장 분석은 이제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 채택 가능성 여부만 분석하는 이러한 단계고, 경제성 분석에서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최종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이렇게 하세요. 요 순서 있죠? 순서하고 요 두 가지의 차이점 정도 있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느낌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단어 있죠? 단어 뜻만 간단히 알아도 풀립니다. 거의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한 5가지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한 2가지 정도의 단계로 진행하는데, 자, 맨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이다. 자, 지역 분석이다 해볼게요. 요 지역의 어떤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인구라든가 아니면요, 소득이라든가 교통망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쭉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근린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요 주변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있냐,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근린 분석이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부지 분석이다 해서 얘가 한 10층짜리 건물이라면 10층 정도 올릴 수 있을 만큼 용적률, 건폐율이라든가 지형, 지세, 지질, 지반, 뭐 기반시설 같은 게 갖췄냐는 얘기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10층 정도를 올릴 수 있는 땅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부지 분석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요 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다른 오피스텔이 분양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임대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그 정도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요, 뭐 추세 분석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분석이라고 해서 수요에 맞춰서 이제 공급을 분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1층은 뭘 입점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칸을 쪼갤 것인가, 임대료는 얼마, 분양가는 얼마, 이렇게 다 정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하는 걸요, 공급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자료를 여기다 넘기는 겁니다. 넘겨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현금 흐름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그러니까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간 돈, 들어온 돈을 따져볼 수도 있지만, 세금까지 뺀 상태에서 나간 돈, 들어온 돈이죠. 따져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수년가법이라든가 아니면요,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걸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되겠죠?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놈의 차이점 있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간단히 한번 다른 형태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다른 형태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얘가 뭐 같아요? 얘가 뭐 같아요? 이게 동대문입니다.
뭐라고요? 동대문. 이렇게 안 생겼나요? 판이 여러 개 있나? 예, 동대문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여기 장충체육관 이런 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자, 1998년도에 여기 이제 밀리오레라는 게 딱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테마 쇼핑몰이라고 해서, 자, 뭐냐면,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테마, 이 건물 짓죠? 그하고서 이제 칸칸 쪼개입니다. 한 2평 정도, 3평 정도 쪼개갖고, 우리 같은 사람들 분양합니다. 분양하면, 우리가 이제 사겠죠? 사면은 그걸 내가 직접 장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는 이제 거의 다 장사하는 사람 있죠? 이분들을 이제 임차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사시킨 다음에 임대료 받는 형태 있죠? 이런 게 한번 대박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걸 뭐 테마 쇼핑몰 같이 이 당시에 이쪽이 아주 대박이 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10대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몰려들어서, 자, 뭐 옷도 사입고, 그냥 막 여기서 담배 피우고, 막 술 처먹고, 그리고 여기, 이런 데 앞에서 막 그 당시에 뭐 REF인지 뭐 이런 거 있죠? 얘는 막 그 댄스 문화가 무진장 그때 막 발전했습니다. 발달해갖고, 막 이런 거 막 보러 막 애들도 오고 막 하면서 어마어마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10대들의 거의 말하고요, 천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동대문 가면, 자, 옷 같은 것도 막 만드는 옷이죠? 이거 다 막 모여있으니까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 당시에는 200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여기 가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앞에 그냥 시커맸습니다. 아니, 시커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1900년도, 90년대 말에 그 염색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태어나기 전이라. 그러니까 빨간 머리, 파랑 머리, 노랑 머리 이런 게 막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하세요. 그 위에서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시커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자, 이게 이제 대박 나니까 그 99년도 이제 두타라는 두산에서 이제 만든 쇼핑몰 있죠. 요것도 아주 대박이 났던 겁니다. 대박이 나왔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뭐 패션 TV인가 뭐 이런 거 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계속 나왔습니다. 패션 TV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헬로, 뭐 AMP인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윤창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거의 이제 깡패입니다. 뭔지라고요? 이 사람 이제 여러 사업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해서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수중에 그것도 다 빚입니다.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서 그 어디 가냐면 신촌에 뒷골목 있죠? 여기서 혼자 이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취하고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딱 빙둥빙둥 놀다가 2002년도경에 요게 이제 대박 나니까 나도 여기다가 동양 최대의 쇼핑몰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굿모닝 시티다 해주는데, 어쨌거나 요거 만들려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무슨 돈 갖고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연세대학교 최고위 과정 출신인데, 거기는 이제 대한민국에 돈 좀 있는 사람 있죠? 힘 좀 쓰는 사람이 와서 이제 공부는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그것도 힘들어서 졸고 있다가 서로 이제 노는 겁니다. 같이 술도 먹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런 데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반장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반장.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 5천만 원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동네 그 주변에 있는 사채업자들 있죠? 얘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한 20억 정도를 빌렸습니다. 나중에 몇 달 있다가 3배로 갚는 조건으로. 몇 배라고요? 3배. 진짜입니다. 3배. 그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알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연세대학교 최고위 과정 있죠? 요 인맥을 동원해서 무차별적인 대출 로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려, 자, 그때 뭐 산업인항인가 뭐 국민은행 이런 데서 1,300억이라는 걸 조달한 겁니다. 얼마라고요? 1,300억. 그래서 여기는 땅을 이제 완전히 인수도 못했습니다. 일부를 뭐 구입도 못했는데, 어제는 울타리 딱 쳐놓고 푸크레인 몇 개 갖다 놓고 뭐 장충체육관 이런 데서 분양에 들어간 겁니다. 선분양. 그래갖고서 총 분양가는 1조가 훨씬 넘어갔는데, 계약금 중도금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있죠? 요거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거의 3,700억 정도 들어온 겁니다. 1차 중도금. 그죠? 3,700억이 막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넘치는 거죠.
넘치면 여기다 건물이나 지어야 되지. 이 돈 가지고 얘가 지 돈도 아니면서 입주자 돈인데 이걸 엉뚱한 데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동안 로비 자금 있죠? 로비 했던 사람 돈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돈도 갚아야 돼, 3배. 그리고 또 이제 이 돈 가지고 한양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업체도 인수한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돈도 뭐 물수도 쓰고 다닌 겁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어떤 술집 가면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술도 따르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그래서 자, 어제가나, 자, 그런 데 가서 그냥 100만 원짜리 수표 같은 거 막 뿌리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술집 마담 하나 이제 사귀었나 본데, 자, 그 여자한테 저기 어디야? 그 당시 최고의 그 아파트인 타워 팰리스 있죠? 요것도 하나 장만해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지돈도 아니면서 물쓰도 쓰고 다녔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게 그 돈이, 뭐에 부도난 겁니다. 뭐라고요? 부도. 아니, 부도 난리가 없는 거죠? 돈이 엉뚱하고. 그래서 조사하면 나와야 하나요? 다 나온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엉뚱한 데 쓰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2003년도에 자, 이 대출 사기, 대출, 부정 대출, 그 다음에 그 분양 사기, 세 번째는요, 회사 공급 횡령, 요 명목으로 10년형을 받은 겁니다. 뭐라고요? 10년형.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로비 대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민주당 정권 시절이옵니다. 그 당시에 정대철이라는 사람이 그 겉보기에는 4억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 주택공사 사장인 권혜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돈 받고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이제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정치인들 있죠? 아니 관계 인사들 다 막 줄줄이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창열 게이트다 이집니다. 뭐라고요? 윤창열 게이트. 그래서 어제나 사업의 주체가 어디 갔어요? 깜빵이 가니까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단이 이제 인수해갖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돈을 막 회수하다 회수를 못하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릴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들한테 추가로 또 각출했던 겁니다. 그죠? 추가로 한 1,700억 정도를 더 각출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드디어 2008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건물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뭐 16층, 지하 뭐 한 7층 정도 되는 이러한 메모드급, 자 7층 정도 되는 메모드급 이 굿모닝 시티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완공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2002년서부터 분양하기 시작해서 그 입주자들은 한 푼을 못 건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 몰래 이제 두 채, 세 채 막 분양받던 사람 있죠? 뭐 결국 이혼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또 추가로 막 각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가 될 때까지 한 푼을 못 건진 겁니다. 몇 푼이라고요? 한 푼.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완공이 되니까 이제 임대 같은 거 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제 희망에 이제 부풀어 있었는데 문제는 2000년대 초하고 2008년도는 동대문 시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냐면 이 당시에는 10대들이 이런 게 하도 많이 생기니까 막 강남이고 뭐 막 퍼져나간 겁니다. 나갔고 두 번째는 인터넷이 막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데 와서 옷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쌀이 만든 옷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막 동남아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다 그냥 만들어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인이라든가 동남아 사람들이 보더니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냐 하면서 전부 탄로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거의 없고 뭐라고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막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탄로나는 바람에 거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관광객도 거의 나가고요, 뚝 끊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도 경에 이 밀리오레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텅 비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막 텅텅 비고 막 무슨 막 시장 바닥 그 옷장사는 아주 막 사람도 거의 없는 데 있죠. 그런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여기 한 10층인가 올라가면 푸드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딱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내리죠.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한 30명이 아줌마에 달려듭니다. 그래서 지네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사람이 반가워갖고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막 부르는 겁니다.
와이프랑 갔을 때 막 그러더라고. 어이구, 막 화장실에서 더럽고 막. 그래서, 물론 여기 두타는 두산 타워라는 부동산 관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이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됩니다. 되는데, 다른 데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자, 그래서, 자, 어쨌거나 2006년, 8년도경에 우여곡절 끝에 뭘 지었어요? 완성이 됐는데, 분양이, 임대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안 된다고요? 임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시면 하지만 50%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라고요? 뭐 지하 같은 건 텅텅 비어 있고 막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1, 2층 정도 이런 큰 길거리니까 1, 2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입주자들이 어떤 슬픈 사연을 품고 있는 이런 데입니다.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 2011년도인가 그때 이제 롯데에서 요거를 일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일괄 임차해서 롯데 쇼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롯데 쇼핑. 근데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그동안은 한 푼도 못 건졌는데 얘들이 빌려 간다니까 임대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다시 희망에 이제 부풀어 있었는데 웬걸 요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 있죠? 한 5% 정도가 반대하는 겁니다. 계속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찬성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여태까지 그냥 막 희지부지 그냥 막 까먹고 그냥 경매로 날아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투자했던 사람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서도 와갖고 막 5채, 6채 있죠? 5칸, 6칸 막 분양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푼을 못 건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윤창렬이라는 사람이 맨 먼저 나도 여기다 뭘 하겠다고요? 동양 최대 쇼핑몰 만들겠다 해서 분양한 거죠. 구상. 그런 다음에 계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분석해야 되는데 얘는 뭐 계략적으로 했을래나요? 예, 그냥 뭐 지었다가는 자, 대박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땅을 구입했는데 다 구입도 안 한 상태에서 분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실행 가능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맨 먼저 요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 같은 거 분석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근린 분석이라고 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밀리오레, 두타라든가 다른 뭐 이런 데하고 경쟁이 가능한가 이거 좀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부지 분석을 통해서 요게 16층 정도 되는 매머드급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적률, 건폐율, 지역 지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갖췄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밀리오라든가 두타가 임대 실적 같은 거 있죠? 요걸 감안해서 우리도 그 정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1층, 2층은 뭘 입점시키고 3층은 뭘 입점시키고 그다음에 분양가, 임대료 얼마 정도 책정할 것인가 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어디다 넘긴다고요? 여기다 넘기는 겁니다. 여기서 세전 혹은 세후 현금 수지를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걸 좀 분석한 다음에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순현가법이라든가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걸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얘들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뭐 돈을 빌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죠? 선분양 아니라면 뭐 돈을 빌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단계 그리고 마케팅 단계인데 이거는 개발의 초기부터 그러니까 건물을 토지를 구입할 때부터 계속 임차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이 또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성공한 게 있는데 요 중요 임차인은 하나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보시면 여기 10층 정도에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이 들어왔는데 요게 요 근처에 영화관이 큰 영화관이 없습니다. 요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옷장산 지질이 안 되는데 요건 좀 잘 됩니다. 이런 게 일종의 하나의 뭐예요? 중요 임차인 해줍니다. 뭐라고요? 중요 임차인.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일본식 타당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본책을 갖다 베끼다 보니까 이런 형태인데 아래 볼게요. 144페이지 아래쪽에 자, 타당성 분석의 다른 형태라고 해서 자, 이 지금까지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부동산학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200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자, 이 한성대학교 안정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약간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식 부동산학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요거를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이 부분은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이다. 지역 경제 분석. 2번째는요, 시장 분석이다. 3번째는요, 시장성 분석. 자, 그리고 아까 그 윤창열 있죠? 그분 2003년도에 힘년형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힘년형. 그러면 지금이 몇 년이야? 2019년 아닙니까? 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와서 어디서 또 사기치고 다닐 겁니다. 어디서 뭐라고요? 사기치고 다닐 거예요. 한 번 사기꾼은 뭐라고요? 영원한 사기꾼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거 알아요? 자,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요거를요, 타당성 분석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투자 분석,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요거 아주 자동으로 보니까,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요거는 이렇게 지시성 타자다. 무슨 타자라고요? 지시성 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동으로 봅니다. 지시성 뭐라고요? 타자다. 그냥 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시성 타자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 기억하시고 특히 예와 예의 차이점도 매우 자동으로 봅니다. 예와 예의 차이점. 자, 볼게요. 자, 얘는 이 그 동종 유형의 부동산이 있다면 동종 유형 예를 들어서 저기 테마 쇼핑몰들이 있다면 시장 전체에서의 전반적인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일종의 거시적 형태의 분석이라면 이 시장성 분석은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 저 굿모닝 시티가 실제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매매되거나 뭐라고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건데 자, 요 시장성 분석의 특수한 기법 중에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보통 과거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요걸 기초로 해서 매매되거나 임대 능력을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지역에다가 대림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대림 산업에서 대림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여기 삼성 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뭐가 분양한 적이 있다고요? 삼성 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다. 그러면 분양하기 시작해서 보통 1년 동안 분양하기 시작해서 몇 년이라고요?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예를 들어서 분양하기 시작해서 요이 땅 했더니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40%밖에 안 된다. 그럼 얘네들도 들어가서 아주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걸 뭐라고요? 흡수율 분석이 따집니다. 흡수율.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다니 자, 지역 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뭐 교통망 같은 환경을 분석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고 타당성 분석은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현금 주로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의 수익성을 따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자, 투자 분석에서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하는 수년가법이라든가 내부 수익률법 이걸 동원해서 최종 투자 개발할지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이 그 잡다하게 공부하면 시험에 문제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자, 일단은 구전부실 근검마 순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과 뭐라고요? 경제성 분석의 차이점 있죠? 요거 분석 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요 지시성 타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있죠?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잡다하게 뭐 책까지 그리 공부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리고 뭘 공부할 거냐면 나중에는 자, 여기서 물어본지 대충 압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자, 부동산 개발에 하게 되면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면 대박 나고 잘하면 쪽박 날 수 있죠. 그래서 워포드라는 사람은 개발에 따른 위험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자, 맨 먼저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시장 위험. 세 번째는요, 비용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법적 위험. 어디, 여기 하는 겁니다. 자, 145페이지에 개발에 따른 위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하는 겁니다. 자, 이 법적 위험은 그야말로 법률적 측면에서 위험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토지 이용 주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걸 뭐라고요? 법적 위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원래는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좀 잘 되나 했더니 나중에 정부가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럼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이거를 법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자, 비용 위험은 이 건설 기간 동안에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건축비. 예를 들어서 건축 기간이 한 2년 정도 오피스텔 지으려고 했는데 2년 동안에 걸쳐서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을 짓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래도 비싸게 팔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있죠? 이게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2년을 계획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공사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계속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금융비용 같은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다 비용 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아파트 짓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빌려서 이제 하는 겁니다. 보통 리스에서 하는데, 보통 이제, 뭐 하루 임대료가 막 1억씩 막 이렇게 하고 옵니다. 얼마라고요? 1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용. 근데 계속 길어지니까 추가로 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비용 위험이다. 그러면 자, 요거랑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랑 그러면 얘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나머지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이제 안 팔린다든가 뭐 가격이 원래는 한 평당 한 1,000만 원 1,500원 받을 수 있다 생각이 있는데 1,00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분양이 안 된다든가 자,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따져볼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얘는 없습니다. 없어요. 법에서 이제 바뀐 건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이제 처음부터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같은 거를 구입한다면 공법상의 위험 이런 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했던 시장 분석이라든가 시장성 분석, 이런 걸 보다 철저히 한다면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건설사한테 이 오피스텔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9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얼마 주기로 했다고요? 95억을 주기로 했는데, 자, 시행자가 이러는 겁니다. 야, 건설사, 우리가 아예, 자, 100억을 주겠다. 얼마 주겠다고요? 100억을 줄 테니까 2년 내에 끝내달라. 얼마라고요? 2년 내에 끝내달라. 그리고 만약에 2년 내에 못 끝내면 그때부터는 네가 부담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플레에 따른 손해라든가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손해 이런 거는 좀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최대 가격 뭐라고요? 보증 계약이다. 자, 그리고 참고가 아닌데 이 시장 위험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저 상가가 20층짜리인데 요 중간에 있는 걸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10%밖에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럼 요걸 구입한다면 요거는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요거 구입하려고 하는데 10%밖에 완공이 안 됐죠? 그럼 있지도 않는 건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를 후분양이라고요, 선분양이라고요? 선분양이라는 겁니다. 조감도 갖고 막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0%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뭐하러 이렇게 위험이 큰 걸 구입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 건물주는 이 그 건설업자는 개발업자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싸게 팔아야 팔립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한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얘를 구입한다. 그럼 이거는 선분양이 후분양이에요? 거의 후분양이겠네요. 후분양이다. 자, 그러면 요거 어쩜 부딪힐지 모릅니다. 키가 커서. 자, 그래서 자, 약간 비운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요거 잘못 부딪힙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돌대가리인데 여기다 부딪히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자, 어쨌거나 90% 완공된 상태에서 구입한다. 이걸 후분양이라 하죠? 그럼 위험이 커요, 작아요? 자꾸 이거 휘끌휘끌 봐야 돼요, 이렇게. 자,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구입하려니까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완공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점점 줄어들죠? 매수자 입장에. 그 대신 가격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가치는. 그죠? 이렇게. 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여기서 여기까지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몇 장 쭉 넘겨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51페이지에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얘는 무슨 한 장도 안 되는 게 한 장이 뭐예요?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게 꼬박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얘는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게 존재감은 있습니다. 이번에 있다고요?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문제 거의 안 빼놓고 물어봅니다. 자, 거의 안 빼놓고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마케팅 전략을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마케팅 전략을 물어봐요. 자,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판매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총체적인 영업 활동이죠. 싸잡아서 전부 다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때 자, 마케팅 전략과 관련돼서 마케팅 환경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케팅과 관련된 환경은 크게 이렇게 자, 미시적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거시적 환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미시적 환경은 그야말로 마케팅과 관련돼서 직접 부딪히는 집단 있죠. 이걸요 미시적 환경이다 해줍니다. 예컨대 자, 일단은 이 경쟁업자 일단은 경쟁업자를 좀 잡아야 되겠네요. 경쟁업자를 능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도 부과하고 각종 규제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과 관련돼서 직접 부딪히는 집단을 뭐라고요? 미시적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세 가지는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어제 듣는 순간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 환경 있죠. 두루뭉실한 오늘따라 막 집어 던지는 게 많네요. 시간별로 계속 집어 던지고 자, 그래서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이거를 거시적 환경이다.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하고. 자,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물어본다면 거의 한 95%는 99%네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먼저 마케팅 전략에서 물어보는데 얘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시장 점유. 얘는 뭐라 할까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어쨌거나 그 시장 점유 마케팅은 주로 이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마다 뭐가 있어요? 마케팅 부서가 있죠? 얘들끼리 이제 색상물에 쭉 앉아서 우리가 요번에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팔아보자는 얘기죠. 작정을 잘 짜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는 요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 적절히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이러한 방식을요 고객 점유. 자,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굳이 얘랑 비교한다면 쌍방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 당사자를 중시하는 전략을 뭐라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해줍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그야말로 판매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들끼리 마케팅 부서가 있겠죠. 여기서 작전을 잘 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맨 먼저 STP 전략이다. 이렇게. 그래서 STP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전부 다 영어 앞자리를 딴 겁니다. 영어 뭐라고요? 앞자리 따서. 자, 맨 먼저 S라는 것은 시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일단은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요, 시장 세분화다. 자, 시장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쭉 나눠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있냐면 주식회사 대림산업이라고 있는데, 대림산업 얘네들은 그 이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 있죠? 요거 만들고 있는 중견건설업자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자, 얘네들은 토목공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대림 무슨 지하철 공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석유화학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또한 이 해양 플랜트라고 해서, 자, 해양에서 그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있죠? 요거를 시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그 다른 회사한테 팔기도 하고, 이런 걸 뭐라고요? 해양 플랜트다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 이 건설업계 5위권에 들어가는 그 뭐라고요?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순위로, 주문받은 순위로 5위권에, 얘는 3위입니다. 3위. 1위는 어디 같아요? 1위 어떻게 해요? 삼성은 삼성물산 건설사업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1등이에요. 수주 순위로. 그리고 2등은 어디 같아요? 2등은 현대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여기 2등이고, 그 다음에 3등은 얘입니다. 3등. 4등은 대우건설, 5등은요, GS건설.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중견 건설업체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시장을 여러 가지로 쪼개보는 겁니다.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 동탄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막 쪼개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요, 공업용 부동산 시장 막 이렇게 쪼갤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같은 20평대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시장 또는요, 소형 아파트 시장. 그 다음에 같은 20평이라 하더라도 초호 아파트 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 이렇게 쪼개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쪼개보는 걸요, 시장을 세분화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타겟 마켓이라고 해서, 타겟이라는 게 뭐냐면 표적이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표적. 그러니까 목표가 될 만한, 표적이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표적 시장 선점 전략이다 혹은 선정 전략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번에 여기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어디는 요번에 어떤 지역을 표적으로 하냐면 제2동탄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길래, 이게 지금 생기긴 했는데, 생긴다고 하길래 이 동탄 제2신도시 지역 요거를 표적으로 삼겠다. 동탄 어딘지 아시나요?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오면 오산이라는 지역인데, 오산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동탄 지역입니다. 그 조금 더 가면 수원 지역이 있고, 이렇게 거기 이제 제2 동탄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길래 여기다 이제 요거를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용도는 그 아파트로 하겠다. 그리고 규모는요 50평대의 대형 아파트로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질은요, 자, 이 초호화판으로 해갖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표적이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걸 뭐라고요? 표적 시장 선정이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타겟 마켓 되집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P라는 게 차별화,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차별화 전략을 얘기해. 어떤 위치를 점할 건가, 이걸 차별화 전략이다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회사는 대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그 건영 아파트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왜 웃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데 있을 건데, 걔들하고 똑같이 아파트 지면은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미장원 하려고 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미장원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남들과 뭔가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비스를 좋게 한다든가, 막 그 머리 한번 하면은 50년 동안 안 풀어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뭔가에 있어서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요 차별화 전략이다 지금입니다. 그러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이것도 앞자리 P를 전부 딴 겁니다. P를 따서 자, 맨 먼저 플레이스 전략이라고 해서 이걸 유통 경로 전략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자,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서 직접 팔을 건가, 아니면요 총판을 통해서 팔을 건가, 인터넷을 통해서 팔을 건가, 사람들 통해서 팔 건가, 여러 가지 유통 경로가 있을 겁니다. 물론 부동산도 요거 만든 거 있죠? 만든 거를 자, 어떤 식으로 팔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를 통해서 팔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요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팔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을 건가, 이런 걸요 경로 전략이다 집니다. 뭐라고요? 경로 전략. 근데 이 부동산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차피 자, 이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일단 위치부터 틀리고 다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하나 보고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접 뭐라고요? 하나하나 보고서 거래해야 되고, 그리고 안산에 있는 아파트라면 안산까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직접 물건을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보고 직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입지 선정 전략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요? 입지 선정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부동산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2동탄 신도시역이 딱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제2동탄 신도시역 있죠? 수원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딱 있으면 여기 4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로 자, 10분 정도, 15분 정도의 거리. 요거를 입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요 10분 정도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아침에 이거 걸어가기도 그렇고, 이거 차 끌고 가면 또 거기다 주차요금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라면 아침부터 이제 그 운동도 삼아 딱 좋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이거 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입지. 자, 두 번째는 프로덕트 전략이라고 해서 제품 전략이다. 제품에 있어서도 남들과는 차이를 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차이를 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보자. 요번에 여기다 짓는 아파트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요 지하로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여기다 짓는 아파트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물로 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뭘요? 골프장.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와서 골프치기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괜찮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 공짜로 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짜는 아니죠. 다 분양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부의 설계도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인데 50평짜리 아파트인데 여기가 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습식 시설이라고 해서 물을 쓰는 시설 있죠. 부엌이라든가 욕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못 건드니까 요거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변형 벽 있죠. 그러니까 막 벽이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거를 막 변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사니까 방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요번에 신혼부부 와이프가 생기는 바람에 방에 2칸 필요합니다, 따로따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 잘못됐나요? 그거 잘못됐네요. 그래서 자, 그리고 애가 나면 한 칸 더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이걸 막 변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지금 그 분당이라든가 시흥 쪽에서 D하우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걸 분양하고 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D하우스다 해서 이렇게 잘 팔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평면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구조를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도 남들과는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가격 전략이다. 이 프라이스 전략이다. 자, 요번에 여기다 짓는 아파트는 일단은 고가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곧 품질이라는 얘기죠. 요걸 소비자한테 인식해서 처음에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정이 분양이 안 되면 가격을 낮춰서 저소득층까지 흡수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해서 판매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판매 촉진은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소비자한테라고요? 알리는 전략인데, 자, 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광고 내봐야 요즘에 신문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거의 뭐 광고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데다 광고할 수 있는데 요거는 광고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 서구원을 이렇게 보고 다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뉴스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으면 광고 효과는 무진장 뛰어난데 문제는 광고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무지 막자기 비쌉니다. 요거는 이 클릭할 때마다 돈이 막 나가는 겁니다. 이거 오버추어 광고라고 해서 무지 막자기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광고비가 저렴하면서 이 광고 효과가 뛰어난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 서울이라든가 수원 쪽에 이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있죠? 과장급 정도 이상 돼야 아무래도 좀 나이가 한 40 넘어가고, 그리고 좀 약간 돈 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40평 정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될 겁니다. 말단이 구입하지는 않겠죠. 이런다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그 수원 쪽에 그랜저급 이상 끌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정도가 이제 뭐야? 굳이 따지자면 50평짜리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자, 어쨌거나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 목표가 될 만한 고객을 선정한 다음에 걔들한테 편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이걸 DM이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메일 해갖고, 그러면 직접 목표가 될 만한 고객을 선정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광고 효과는 매우 뛰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쨌거나 거기다 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지 같은 거 적어서 자,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것만 보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게. 그래서, 자, 요 4번 출구 앞에다가, 그 자동차 한 대 딱 세워놓고서, 이름하여, 자, 불잘 나는 아파트가 뭐 있어요? 불잘 나는 차가 BMW입니다. 뭐라고요? BMW. 이렇게 해서 요거 딱 세워놓고서, 여기다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요거 한 대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주최 측의 농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거 한 대 줄다니까 좀 믿고서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죠? 퇴근하다 잠깐 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운동하면서 요거 언제 추첨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첨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구경했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걸요. 판매 촉진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작전을 잘 짜는 걸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데서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마네킹에 있는 옷을 딱 보더니 저게 뭐야 하면서 주목할 수 있네요. 이걸 어텐션 해줍니다. 뭐라고요? 어텐션. 자, 그러다가 들어와서 이모저모 보더니 이 옷 저 보더니 어떤 옷에 가서 자꾸 만작거린다는 얘기죠. 옷에 대보기도 하고 그거는 그 옷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인터레스트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터레스트. 그러다가 자, 거울 뒤에 보면은 옷 갈아입는 데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뭐 뒤도 이렇게 보고 막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욕망. 요거를요 디자이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디자이어. 자, 그러다가 이 카드 꺼내는 걸 뭐라고요? 액션이다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요? 카드를 긁는 걸 뭐라고요? 액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일종의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죠? 그냥 지나가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겠죠?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마다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거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어떤 판매사원이 어떤 여자분이 들어와서 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이 옷 보세요. 저 옷 입어보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고객이 상당히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막 와서 막 붙어갖고 이거 사 저거 사라.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요건 또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제발 좀 쫓아다녔으면 좋은데 나는 뭐라고요? 쳐다도 안 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없어 보이나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쁩니다. 어떤 애들은 뭐 다른 뭐 부티나게 생긴 애들 막 쫄쫄 쫓아다니고 나는 안 쫓아다니고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또 기분 나쁩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치마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브라우스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무슨 패딩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정도 알려주고 살짝 빠져 있어야 됩니다. 뒤에 빠져 있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자, 뭐, 막 골라보겠죠? 그러다 어떤 옷에 가서 자꾸 만작거리고 아니면요 막 대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옷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살짝 접근해서 이때 이제 뭐라냐면 셀링 포인트라고 해서 그 옷에 그 상품의 가장 특징이 될 만한 거 있죠. 요거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 특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스판인데 한번 느리면 100m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너무 늘어나요? 이렇게 100m를 하다 쭉쭉 그리고 요거는 위아래 아래 그런 노래 부른 EXID 아나요? 얘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을 좀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흐뭇해 갖고 이제 옷 갈아입고 나요, 안 나와요? 아이고 이제 그 거울지에 보면 옷 갈아입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이제 옷에 비춰볼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충격을 줘야 됩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충격. 딱 보면 마지막으로, 이거 언니 거네? 이렇게. 예, 경상도 말로 언니 거네? 이렇게. 다시 해요? 이 마지막 충격을 주면, 이거 그 아줌마, 그 여자 좋아서 이제 얼른 돈 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중개사가 이제 많이 해야 될 이러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합격하시면 이게 좀 그 영업 잘하는 있죠. 허접한 데 가면 배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좀 영업 잘하는 데 가서 이런 그 이거 잘하시는 분들 있죠. 쫓아다니면서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언변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이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팔고 나서도 아까 거기 아파트 있죠? 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간혹 가다가 그 부녀애들 좀 모아서 놀러도 갔다 올 수 있죠? 그리고 가끔 주민들 모아다 영화도 좀 상영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불평 불만도 들어주고 계속 뭐 방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면 자, 이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분양이 안 되냐. 그래서 자, 요 밑에다가 자,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밑에다 세교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편한 세상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해줘요? 나쁜 얘기 해줘요?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제 관계를 맺어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 해줘야 나쁜 얘기 해줘요? 좋은 얘기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세교 지역은 자동적으로 분양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구사하는 걸요. 이거를 관계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 마케팅.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중개사가 좀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2001년도에 자동차 하나 산 적이 있는데, 그 차가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했었는데, 카니발? 카니발 제가 산다고 했잖아. 뭐. 카니발 그 파크라고 해서 그거 이제 옵션 끼고 1,400에 산 적이 있는데 내 돈은 얼마밖에 없었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적어놓고 다녀. 그것 좀 물어봐도 대답을. 내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다 1,300 빌려서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김포공항 옆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신월동에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구입했거든요. 구입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한 30대 중간 정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샀거든요. 물론 뭐 털이기 같은 것도 많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갖고 이제 타고 다니는데 얘가 툭 하면 문자 와갖고 툭 하면 문자 와서 뭐라고요? 요즘 무슨 명절 때라든가 이런 데 있죠? 아니면 그런 때 어김없이 문자가 옵니다. 좀 잘 지내시냐고.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 요즘에도 문자가 옵니다. 진짜 문자가 옵니다.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문자가 와서 그리고 어쩌다 전화도 옵니다.
전화. 그래서 이 사장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 사장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그럼 뭐예요? 선생님인가요? 선생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여기 안 들려, 요 근처에 안 지나갑니까? 지나갈 때 좀 들려서 막걸리도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막걸리 끊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소주라도 그럼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끔 전화도 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보여드려요? 뭐 거짓말인지 진짜 오래 지금까지도 연락. 예? 지금까지도 연락 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우리 처남이 차 한 대 산다고 해서 제가 거기로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인천에서 거기까지. 인천에도 기아자동차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사기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일종의 다 뭐냐면 관계 마케팅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그러니까 한번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자, 그 사람이 지금은 거의 판매왕입니다. 거기 대표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막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해주는데 막 엄청나게 파나 봐요. 엄청나게 팝니다. 진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 보여요. 막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저랑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뭐 잘못된 얘기했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도 5년경인가 그때 내가 김포에다가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앉아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진흥부동산이라 그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 거기 그 중개사가 막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막 친절해갖고 뭐 다 띄워줄 듯이 막 얘기하면서 막 친절하고 막 했죠. 예,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 일요일 같은데 보면 이제 가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거 만납니다. 만나면 그 여자가 나한테 쌩을 깝니다. 예, 아는 척도 안 해요. 쌩 깝니다. 그래서 자, 못돼 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대화인데 안 됩니다. 나를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그때 가서 이제 한 것도 알고. 그럼 대화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간 사람 있으면 얼른 불러서 커피라도 한 잔 먹이고, 그죠? 지나간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서 한번 중개업 하게 되면 중간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 한다고 가정하고 해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상은 한다고 가정하고서 주민들하고 계속 친절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권리금 많이 받고, 우리가 중개 소개시켜도 거기를 소개시킬 거 아닙니까? 중개업소 많으니까 그쪽으로 다 소개시켜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도 누구 소개시키면 그쪽으로 가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게 답이라고요? 관계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정확히 4분만 쉬었다가 들어와서 문제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끝낼 겁니다. 2시 반에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